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부산대학교 정종훈입니다. 이 가이드 다들 보셨나요? 네, 여기 총론 파트에 저하고 최보영 교수님하고 같이 좀 공동으로 좀 집필을 했었습니다. 그 연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고요. 저하고 최보영 교수님은 굉장히 인연이 깊습니다. 저희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동기로 입사를 해서 중앙정부 문화정책을 같이 공부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학교에서도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차이가 또 있습니다. 저는 약간 이렇게 숲을 보는 걸 좋아하고요. 우리 최보영 교수님은 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꼼꼼하게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 접근성 관련한 또 접근성 매니저 관련한 연구를 또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정에서 특히 이 가이드를 함께 작성하면서 좀 중요하다고 깨달았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관심과 방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앞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접근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부분이고요. 문화시설 접근성 정책의 수립이라는 견지에서 접근성의 역할과 범위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네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술계와 정책계의 어떤 변화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접근성 개념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세 번째 절에서는 접근성을 바라보는 기본 원칙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향후 제언을 드리는 방식으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접근성 의제를 둘러싼 예술계와 정책계의 변화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대 중후반 이후에 접근성 의제를 고민하는 그런 예술가들 또는 뭐 PD, 기획자들이 현장에 출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의 주도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현장에서 어떤 필요를 발견한 활동가들에 의해서 접근성 의제가 우리 문화예술 생태계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0년대 후반, 중후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가장 눈길을 끌었던 사례들입니다. 2019년 남산예술센터, 그리고 같은 해 창작그룹 비기자, 그리고 2020년 제로세 프로젝트 등이 함께 접근성에 대한 그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중요한 어떤 스타팅 포인트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거의 모든, 정말 모든이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국공립 기관들에서 이 의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서울연극센터라든지 앞에서 보시면 서울문화재단, 그리고 예술의 전당, 국립극단에서 다 이 접근성과 관련한 어떤 공연이나 전시를 기획한다든지 관련 워크숍을 진행한다든지 하는 그런 흐름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말 유행어처럼 접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도 지금 막 진행되고 있죠. 스파프에서도 접근성 매니저를 채용해가지고 모든 공연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살펴보고 있고요. 아르코 대학로 예술극장의 접근성 공연이라든지 박물관 미술관 주간 2024년 포스터입니다. 이곳에서도 미술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가 진행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어떤 현상들, 우리가 공연예술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만 이제 시각예술계에서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러한 흐름들은 사실 더 큰 틀에서 정책과 제도의 변화에 기인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5년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설립된 게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됐고요. 2020년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예술지원법으로 약칭하는 이 법안이 제정된 게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2023년 10월 바로 이곳이죠. 장애예술인 전용극장, 모두예술극장이 개관이 되고 2023년 12월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생기면서 1년에 한 번, 그죠? 국공립 문화기관은 1년에 한 번 이상
장애 수가 관련한 공연이나 전시를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생기면서 현장에서 더욱더 관심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에는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 문화예술과가 신설된 것도 이 배후에 존재하는 중요한 흐름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이 과가 너무 작아서 이 과가 존속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그거는 역사를 되돌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장애예술과 관련한 정책 연구를 한 게 2013년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장애예술계에 계시는 분들이 인터뷰하고 했었는데요. 많은 의제들을 발굴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하나 2015년 장문원의 설립부터 하나하나 이루어져 왔던 것들을 확인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꾸준하게 점진적이지만 단계적으로 그 의제들이 이루어졌던 것을 제가 확인하는데요. 그 중에 또 되게 중요한 이슈가 문체부 안에 전담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루어졌다고 굉장히 많은 정책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장애예술인들이 굉장히 큰 축하를 하고요, 기념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문체부가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얘기, 오늘 포럼 좀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지금 말씀드린 이 좀 더 도도한 그런 제도적인 변화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2018년 정도부터 현장에서 장애인 접근성 매니저 이런 이야기들이 막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장애인 접근성 매니저, 또 접근성 매니저라는 용어가 크게 좀 자리를 잡는 느낌입니다. 앞에 보시면 여러분 2023년 연구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신직업 연구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문화예술 분야에서 당당하게 한 페이지에 접근성 매니저가 신직업으로, 미래의 중요한 직업으로 운이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SBS에서도 접근성 매니저가 누구야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법 제도의 변화와 또 현상들, 우후죽순 접근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접근성 매니저, 그런 접근성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전문가로서 접근성 매니저의 필요성이 적어도 국공립 미술관, 박물관이나 공연장에서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접근성 매니저 직무 분석 및 양성과정 개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크게 어떤 역사적 흐름과 현상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접근성 개념에 대한 관심, 이것이 어떠한 맥락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접근성 개념의 배후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함의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표를 그림이죠. 굉장히 한 땀 한 땀 열심히 그렸습니다. 잘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 장애인 접근성 관련 법안을 저희가 살펴보면 초창기에 대부분 물리적 접근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81년에 나온 복지법이나 아니면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97년에 나온 법안, 이 한 20여 년에 이르는 그 과정에 살펴보면 여전히 장애인과 관련한 이런 법안은 물리적 접근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1961년에 장애인 접근성 표준이 미국에서 발표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보시면 68년, 74년 중요한 그 일이 일어난 연도를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이 앞부분에 일어난 그런 일들은 베리어 프리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그 논의들을 유엔이 받아들이면서 나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5년을 보시면요, 85년에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5년은 영국에서 인클루시브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됐고요. 이 새로운 개념, 접근성과 이 연관 개념, 유사 개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개념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다 물리적 접근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뒤로 갈수록 특히 인클루시브 디자인이라는 개념으로 나아가면 이제 조금 더 물리적 접근성을 넘어선 감각적 접근성을 넘어선 사회 문화적인 접근성이라든지 서비스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논의들이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좀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싶은 것은요, 1970년 전후로 해서 장애에 대한 관념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그 개념들의 변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겠죠. 우리가 1968년 되게 중요한 문화적인 어떤 해로 기억하지 않습니까? 뭐 68혁명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당시에 그 68혁명 배후에 있었던 더 큰 흐름이 있습니다. 신사회 운동이라는 그런 흐름이 있었고요. 그 신사회 운동을 이끌었던 중요한 주체들이 여성, 흑인, 장애인 이런 소수 집단이라고 불리던 그런 주체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는 장애를 개인의 질병이라든지 결핍으로 바라보는 메디컬 모델이 지배적이었다고 하면 그 신사회 운동과 68혁명을 거치면서 이제 사회적 모델, 소셜 모델이라는 메디컬 모델, 소셜 모델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서구에서 일어났던 그 변화가 이런 개념들의 부상에 중요한 역할을 미쳤다고 이해를 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00년대로 넘어오면요, 2006년이 특히 중요합니다. UN 장애인 권리 협약이 2006년에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각 국가별로 이 협약을 비준하는, 자신의 국가에서 비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커다란 법적인 정비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2008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게 직접적으로 UN 장애인 권리협약에 빚을 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020년대 보면 국내에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제도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리적 접근성을 넘어서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접근성을 포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60년대 이후 현재까지 도도한 어떤 역사적인 흐름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그래서 그 변화를 표현을 해본 것입니다. 예전에 서구 사회에서는 주리 집단이라고 하면 백인 남성, 비장애인 백인 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주리죠. 그리고 접근성 개념이라고 하는 건 초기에 마치 시혜를 베풀듯이 비주류라고 받아들여졌던 여성, 흑인, 장애인들에게 우리가 누리는 권리 너희들도 좀 필요하지 않겠어? 물리적인 접근성 그렇게 불편해? 조금 이제 개선을 해주는 겁니다. 조금 더 개선을 해주고 조금 더 개선을 해주고 그런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자, 이제는 2020년대 현재 글로벌 스탠다드는 그런 게 아니죠. 특정 소수 집단을 위한 배려로서가 아니라 이제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등하게 사회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그런 포괄적인 개념이 접근성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집단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접근성, 그리고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서 접근성 정책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바로 접근성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접근성 관련 유사 개념입니다. 배리어 프리, 유니버설 디자인, 인클루시브 디자인 언제 등장했고 어떻게 변화했고 이런 것들 좀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의 발전 과정에서도 관점의 전환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문화 정책 차원에서 접근성은 아주 근원적인 의지입니다. 사실 그 영연방을 중심으로 한 1946년에 예술위원회가 생겼거든요. 2차 대전이 없어지고 영국에서. 그리고 이제 그 예술위원회 모델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프랑스는 59년에 최초로 문화부를 만들고 중앙집권적 문화정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영국식 모델과 프랑스식 모델 예술진흥에 관한 원칙이 있는데요. 이 영국의 예술 지원 원칙에서 접근성은 두 가지 핵심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술 정책의 두 기둥이라고 하면 접근성과 수월성.
창작의 수월성을 제고하는 거, 향유의 접근성을 확산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예술 정책의 가장 큰 목표라고 영국식 모델에서는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 자, 접근성, 그렇게 오래된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접근성은 장애인이나 아까 전에 뭐 흑인이나 이런 모두를 위한 권리로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접근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거쳐가지고 접근성 개념이 확장되면서 이제 이 접근성이라는 개념의 문화정책 함의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새롭게 환기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나온 접근성을 다루고 있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 물리적 접근 가능성에 아직도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사전적인 의미, 앞에서 보시다시피 사전적인 의미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해외에서 특히 영국 사례에서 저희가 살펴보면 accessibility와 access를 좀 구분하는 겁니다. 접근성은 좀 더 큰 의미에서 액세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액세스 안에서 물리적인 접근 가능성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액세스의 전체적인 의미가 아닌 거죠. 물리적인 감각적인 접근성을 포함해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어떤 참여, 배제를 하지 않는 그런 접근성까지 포함한 더 큰 차원의 개념이 바로 액세스의 개념이고, 이 부분으로 2020년대 한국의 문화정책은 나아가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접근성은 어떻게 보면 문화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가치로서 설정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 왼편의 그 정의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Let's Create라는 영국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전략 비전서에서 접근성을 정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회 경제적, 인종적, 정치적, 젠더 혹은 신체적 조건을 막론하고 누구나 최고의 문화적 경험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이게 접근성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오른 그런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이크를 최보영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문화정책적 차원에서 접근성이 얼마나 중요한 근원적 의제인지까지 정종훈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현장에서 접근성을 바라볼 때에 있어서 우리의 기본적인 원칙 그리고 유형과 범위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가이드 작업뿐만이 아니라 접근성 매니저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면서 문화시설 차원에서 접근성을 이해하는 3가지 정도의 원칙이 있겠다라고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 번 저희가 이제 발제를 통해서 강조를 드리지만 접근성은 지금 저희가 장애인 접근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당연하고 당연한 그런 문화적 권리라는 측면입니다. 우리가 기본법에 모든 사람들이 이런 창작, 향유, 활동에 대한 그런 문화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는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장애인들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그들에게 어떤 적당하게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로서의 문화권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로는 그저 관람객으로서의 서비스 차원이 아닙니다. 시혜적인 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예술 창작과 기획 단계에서부터 향유자와의 만남까지 모든 전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향유와 창작을 포괄하는 그런 원칙을 저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접근성이 누구에게 적용이 되느냐, 장애인을 포함한, 그렇지만 특정한 대상을 넘어서서 우리가 보편적 대상에게 적용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꼭 주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편이라는 말은 늘 무언가 불편한 구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뭔가 기준이 있고 어떤 하나의 평면
표면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저희 총론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장애 유형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똑같은 장애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굉장히 개별적으로 당사자 주체의 어떤 처한 조건과 그런 상황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성 내에서의 당사자 개인 주체의 개별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편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꼭 같이 고려하면서 접근성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가이드에서는 일단 3가지 정도의 어떤 그런 접근성을 바라보는 층위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먼저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물리적, 감각적 접근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콘텐츠 서비스 접근성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사회 문화적 접근성입니다. 사실은 장애인들을 위한 뭔가 접근성을 고려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암묵적으로 혹은 그냥 일반적으로 물리적, 감각적 접근성에만 고려를 하기가 쉬운데요. 굉장히 입체적으로 접근성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주지되어야 할 것 같고, 이 3가지 접근성의 층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접근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건 연구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논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논의가 될 수 있는데, 그리고 저희도 정리하면서도 굉장히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유로피안 카운슬이나 영국의 MLA나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런 자료를 살펴보고 국내에 맞는 어떤 장애인 접근성 관련된 접근성을 바라보는 유형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굉장히 다양하게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론에서는 3가지 정도로 좀 입체적으로 접근성을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물리적, 감각적 접근성이 일종의 접근성을 위한 구축, 기반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된다면, 서비스 콘텐츠 접근성, 이 안에는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떤 태도적인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감과 소통이라는 측면에서의 서비스와 콘텐츠 접근성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접근성입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 안에서 내가 누려야 하는 이런 문화적 권리에 있어서 의사결정권이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게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까지 같이 고려하는 접근성의 유형을 같이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창작과 향유 영역을 아울러 이런 접근성 층위를 고려할 때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저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어떠한 조건을 우리가 해야 하는가, 문화예술을 바라볼 때 향유뿐만이 아니라 창작의 같은 관점에서 그 모든 과정에서의 물리적 조건을 넘어서서, 그리고 창작과 향유 활동에서 향유 활동 과정, 결과 모두 중요하겠죠. 그 안에서의 개별성을 고려한 정보와 지적 자원 외에도 사회적인 어떤 조건들, 개별성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이해라든지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사결정권을 부여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총체적으로 함께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음에서 제시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총론 가이드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 저희가 발제한 내용들을 QR코드를 통해서 자료집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상세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향유와 창작으로 나눌 때 이 각각의 3가지 접근성의 유형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그리고 시설에서 접근성을 고민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어떠한 지점들을 구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들과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실 수 있도록 조금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창작과 향유를 아울러서 이런 3가지 층위가 같이 접목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러한 접근성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런 접근성이 지금 법제적으로 문예진흥법이 시행령이 되면서 지금 국공립 공연장에서는 공연이나 전시 연 1회를 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아직 많은 준비 혹은 경험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접근성은 그냥 한 번의 시도로서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정 중심에서 바라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
우선적으로는 이런 접근성과 관련된 유무형의 다양한 장벽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경사로가 설치가 되었는지 우리가 수호통역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이런 단순한 문제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에서부터 다양한 유무형의 장벽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직접 당사자들을 만나서 소통을 하고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걸 위해서 그 과정에서 그리고 기관 내에 함께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런 접근성 의제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접근성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 그 과정에서 구성원과의 논의와 협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접근성에 대한 인식을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기술적인 관리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단순히 어떤 부수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그리고 시설 안에서 어떤 정책으로서 함께 구축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웠다고 해서 한번 했다고 해서 완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장애인 당사자 분들과 지속적인 어떤 협의와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접근성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을 프로세스를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접근성 문화시설에서의 접근성 정책 수립을 위해서 작은 제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1차적으로 참고하실 자료들은 총론을 통해서 아마 세세한 내용들 하지만 모든 것을 담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작게라도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안내를 총론뿐만이 아니라 공연시설, 그다음에 전시시설, 예술교육 이렇게 4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저희가 함께 장문원에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접근성에 대해서 문화시설 차원에서 고민의 시작은 접근성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와 관점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책 연구자로서 머리로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연구 과정에서 이미 현장에서 접근성과 관련돼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그런 활동가 분들이라든지 예술가 분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그리고 당사자 분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도출된 부분입니다. 접근성의 기획은 요즘 배리어 컨셔스라는 말이 많이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익숙하게 쓰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배리어 프리라는 말보다는 뭔가 장벽을 물리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그 배리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차원. 그래서 제로세 프로젝트의 신재 연출가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게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 과정을 통해서 배리어 컨셔스라는 개념을 일본에 있는 미스시마 다카유키 시각 장애인이면서 시각 예술가죠. 이 분의 이야기에서 이제 큐를 얻어서 한국에 많이 통용이 되고 있는데요. 배려를 없앤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누군가를 이해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간단한 공정으로 치부되지 않아야 함을 경계한다라는 차원에서 배리어 컨셔스적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면 우리가 참여 당사자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이해와 관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묻고 그것을 듣는 그런 경청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자원과 사람들을 연결해서 함께 동료적인 차원에서 협업해 나가는 그렇게 연결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시설에서 접근성 정책 고민에서 기억해야 할 지점들은 사실 그 장문원에서는 지금 웹진 이음을 통해서 굉장히 현장의 다양한 이슈들이라든지 그런 담론들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그런 얘기들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장애의 접근성과 관련된 활동가 분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은 내용들을 여기 몇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서비스가 아닌 당연한 문화적 권리와 기회로서의 접근성이라는 점, 적당한 편의가 아니라 정당한 편의로서의 접근성이라는 점, 그리고 하나의 정답, 완결의 대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으로서의 접근성이라는 점, 그리고 담당자 한 사람이 맡는 그냥 개인적이나 부가적인 업무가 아니라 기관 그리고 시설 전체 차원에서 모두가 수용하고 모두가 공유하는 그런 공공기관 운영의 원리로서의 접근성이라는 점들을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배려를 인지하고 많은 대상들과 주체들을 연결하여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하나의 대명사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개별적 주체로서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우리가 접근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일부 기관에서는, 일부 현장에서는 수어 통역이나 음성 해설 자막 제공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패키지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실질적으로 없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장애 당사자의 입장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시설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과 그런 제약, 그리고 여유, 그 예산의 어떤 허용 범위에 따라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접근성 요소를 기획할 수 있는지, 이런 걸 고민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성 해설이든 자막이든 수어 통역이든 이런 것들이 그냥 있으면 다행이라는 생각에서 넘어서서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서비스가 아니라 권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권리를 지킬 수 있게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공만 했다라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이 접근성 평가단처럼 장애 당사자들이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부분들의 제약이 있습니다. 자원은 한계가 있고 예산이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현실적으로 이 접근성을 고민하는 그 담당자 분 한 분이 많은 것을 고민해야 되는 어떤 구조적인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화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이 됐고요.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그런 정책, 예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넘어서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성을 고민하고 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왜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는 것이,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저희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결과뿐만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실제로 이 접근성이 그 참여자, 당사자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연구를 하면서 미국의 박물관에 있으면서 그런 커뮤니티 작업을 많이 하시는 니나 사이몬의 연관성의 예술이라는 책을 많이 주요하게 참조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새로운 관객 혹은 새로운 대상을 만날 때 연관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몇 가지 코테이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연관성을 접근성으로 치환해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연관성은 무언가 소중한 것에 문을 열 수 있을 때만 가치를 발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과 대상 사이에 연결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 안에 잠자고 있던 의미를 깨우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길은 그들에 맞춘 프로그램이나 홍보 캠페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 형성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추구하는 경험에 대해 우리의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가 어떠한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보다 적절히 내려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접근성의 중요함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이 자체가 목표가 아닌 수단이라는 겁니다. 접근성을 고민하는 것은 앞에서 니나 사이먼이 연관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단지 출발점에 불과한 것이고요. 이건 하나의 열쇠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설에서 기관의 문을 열고 새로운 관객, 장애인들을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을 지나 들어온 사람들이 한 발 앞으로 쑥 나간 듯한 그런 영광스러운 경험을, 충만한 경험을 느끼게끔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문만이 아니라 어떠한 문을 열 것인가 또 같이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앞으로 접근성과 관련된 고민의 여정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